지금 이 얘기 아름답잖아요. 네, 인디언들도 막 도와주고. 인디언들 도와주죠. 한 10수년 전에 훨씬 더 큰 어떤 정착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노예제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어떤 환부이자 미국의 어떤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TV 동진 바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인구와 면적 세계 3위, GDP 세계 1위의 초강대국 미국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나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세계사에 굉장히 큰 비중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잘못 알려진 사실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많고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있다면 사실상 아직까지도 인종 문제잖아요. 아직도. 네, 그런 측면에서 노예제라는 것이 어떻게 미국에서 시작됐는지까지 포함해서 네. 오늘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이 모든 일들은 콜럼버스가 물론 다른 사람이 나중에라도 했었겠습니다만 잘 알려진 것처럼 1492년도에 유럽인들 입장에서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초기에 이 발견하게 된 어떤 선도주자로서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식민지를 개척함에 있어서 스페인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죠. 자세한 내용은 아메리카 지명 유래 시간에 저희가 다뤘었죠. 네, 그 외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 같고요. 그래서 16세기는 이제 스페인의 전성시대가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로 넘으면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 이후에 영국과 다른 나라로 패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1588년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얘기했어요. 무적 함대가 기억나시죠? 네. 제가 이제 서양사를 할 때 이 연도를 20개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중에 하나였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1588년도에 바로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한테 패배를 하게 되죠. 만약에 1588년도에 스페인이 영국한테 지지 않았으면 어쩌면 지금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언어가 스페인어가 됐을 수도 있고요.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을 수도 있어요. 나비효과 그 이상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을 텐데. 네. 어쨌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스페인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후발주자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가 있고 프랑스도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영국이 나가게 되는데 북아메리카에 특히 이제 지금 미국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영국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100수십 년이 지나게 되면 1776년도에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하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1776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사실상 이제 그 영국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파악하잖아요, 초기에. 네. 그랬을 때 지금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선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보통 필그림 파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620년도에 있었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혹은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를 떠나서 미국에 도착해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고 땡스기빙 데이 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미국인들이 아름답게 기억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을 오늘날 미국을 만드는 어떤 원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구들이. 네. 물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인들조차 그렇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한 10수년 전에 훨씬 더 큰 어떤 정착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먼저 지금 메이플라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럼 왜 영국을 떠났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식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불모지에다가 살아남기도 어려운 환경인데 네. 사실은 영국에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떠날 이유가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죠.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원래 이제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17년도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이 있다가 역시 20. 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이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불과 17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1534년도에 역시 중요한 일이 영국에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수장령이라고 배우거든요. 수장령은 바로 헨리 8세가 우리는 더 이상 교황청하고 관계를 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영국의 어떤 국교회의 수장은 바로 나인 임금이다. 영국 왕이다라는 걸 선언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공회가 생기게 되죠. 원래 영국은 가톨릭 국가였을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가톨릭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신교의 물결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신교도들이 막 생겨나게 되죠. 근데 왕은 갑자기 또 국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영국 국교회는 신교는 신교인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가톨릭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근데 또 다른 신교도로 새로 오거나 그쪽에서 신앙화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영국의 국교회가 아직도 충분히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고 비판하는 거죠. 정반대로. 국교회를 향해서 너무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되니까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퓨리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원래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 라이덴이라는 곳에서 꽤 오래 있습니다. 네. 그러다 거기가 자기네 땅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또 새로운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너편에는.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102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식민지를 개척하고 뭐 왕의 군대를 직접 보내고 막 이렇게 살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강한 당시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까지 병력을 마음대로 파견을 하고 식민지를 직접 지배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날 콜럼버스도 되게 자금 모은다고 고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당시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전 단계로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버지니아사라는 회사가 있었고 플리머스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초기 단계에서.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그 대가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들이 직접 미국의 어떤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을 한 거죠. 거군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버지니아사인데 그 버지니아사를 통해서 이 퓨리턴들이 청교도들이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의 돈을 빌린 거죠. 그렇게 해서 배도 빌리고 뭐 등등등 해서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버지니아사는 원래 지금 미국의 버지니아보다는 당시의 버지니아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당시의 버지니아 중에서 남쪽을 관할하는 회사인데 이 퓨리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관할 구역을 넘어서서 북쪽의 매사추세츠 지금 매사추세츠 쪽으로 가게 되죠. 폭풍우도 만나고 막 여러 가지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네. 당연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플리머스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정착한 첫 해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온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런 황무지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폐렴이 있었고 또 미국 중에서는 가장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쪽이. 동북부가.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살아남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첫 겨울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누가 도움을 줬냐면 바로 인디언들입니다. 네, 초기에는 관계가 좋았고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인디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도주의적으로 최초의 정착민들한테 잘 대해줘서 그들을 보살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인디언 중에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추측을 해요. 네. 과거에 뭐 영국군한테 잡혔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생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돼서 네. 바로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침내 농사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1621년도에 최초로 추수를 한 상황에서 사슴고기, 칠면조고기, 무슨 옥수수 이런 것들을 모아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고마우니까 인디언들을 초대를 해요. 네.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최대 명절의 유래가 이거였군요. 그렇죠. 그로부터 이제 올해는 한 200여 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게 되면 링컨이 이제 국가적인 명절로 추수감사절을 명명하게 되고 네. 거기서 다시 또 수십 년이 지나면 루스벨트가 지금의 11월 달로 옮겨요. 국경일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빼고 가장 큰 축제가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잖아요. 네. 이제 유래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이 얘기 아름답잖아요. 네, 인디언들도 막 도와주고.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도와주죠. 같이 네. 화합이 돼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생존력으로 버텨내서 결국은 미국을 일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에 관한 어떤 믿음으로 결국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역사책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미국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네. 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역사를 좀 신화하거나 미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윤색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그 이후로는 인디언과 관계가 결정적으로 나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양자사에서 거의 전쟁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 이후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여성들이 굉장히 적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여자를 부려먹었죠. 그리고 또 이 북쪽에도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후에 노예들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두운 부분은 다 발라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들만 일단 미국에 남아서 미국의 시작이 이거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러면 이제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메이플라워가 처음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3년 전이죠. 1607년도인데요. 네. 이제 제임스타운이라는 미국 최초의 사실상 영국이 개척한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를 위해서 몇십 년 전으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또 전으로. 네, 실패한 그 식민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최초로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은 영국이 먼저가 아니라 스페인이 먼저였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 쪽에 최초로 대략 한 1560년대에 스페인이 먼저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다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건 기억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은 스페인 쪽의 역사로부터 독립해서 나온 나라가 아니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다라는 어떤 그런 정통성을
스스로가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네. 1585년도가 되면 월터 롤리라는 사람이 버지니아 쪽의 어떤 섬과 그 일대를 발견하고 이름을 버지니아라고 명명하게 돼요. 땅 이름이 버지니아라면 네. 당시에 영국의 왕 이름이 엘리자베스 1세죠. 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한 적이 없잖아요. 미혼이죠. 예. 그래서 버진에서 갖고 와서 버지니아에 처녀의 땅 해서 처녀인 영국 여왕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명명을 했죠. 버진이 처녀죠. 그렇죠. 근데 버지니아에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착 과정에서 굉장히 혹독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도 인디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메리카 원주민이. 네. 근데 아메리카 원주민의 추장을 죽여요. 이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자기 추장이 죽고 하니까 인디언들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착 시도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이제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다시 똑같은 곳에 가요. 비슷한 곳에. 가서 이제 섬에 어떤 정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이제 로어노크라는 섬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로어노크 섬에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2년 전에 실패한 사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인디언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쪽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 2년 사이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구나라고 했는데 보급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나 등등등.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587년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약간 정착에도 성공하기도 하고 보급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인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갑니다. 가서 얘기해가지고 더 갖고 오려고. 근데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죠. 익숙한 연도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네. 1588년도에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급을 해주겠어요. 배도 없고. 네. 그러는 상황에서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어떤 이웃도 있고 같이 간 정착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못 돌아가요. 이 존 화이트가. 그러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3년 만에 마침내 전쟁도 끝나고 거기 가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분명히 정착에 성공을 했고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3년 사이에 완전히 실종됐어요. 이 존 화이트의 가족을 포함해서. 미스테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도 있고 추측만 있는 건데요. 네. 인디언들에 의해서 몰살됐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인디언들의 동화됐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긴 최소한의 한두 단어의 어떤 낙서 비슷한 글자를 제외하면 네.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민도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1607년도가 되면 지금 사실상 미국의 최초의 영국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임스타운이 건설돼요. 이름이 제임스타운인 건 당시의 왕인 제임스 1세였기 때문에 버지니아하고 똑같죠. 네. 그렇게 해서 제임스타운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의 그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정착했던 13년 뒤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메이플라워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착한 계절 자체가 파종기가 지나서 도착한 거예요. 이제 뿌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착한 사람들이 농사 기술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주로 몰락한 귀족, 몰락한 귀족이 데려간 하인들, 아니면 직업이 없는 실업자들,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갔단 말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그렇죠. 보통 금과 은을 찾으러 간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정착한 곳이 근처가 늪지 같은 곳이라서 말라리아 투성, 모기가 너무 많아서 이 말라리아가 창궐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첫 겨울을 넘기면서 3분의 2가 죽습니다. 3분의 2가. 네.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 갔는데 첫 겨울을 지나면서 80명이 넘게 죽어요. 남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한 40명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40명도 안 되는 사람만 남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인디언들이 옵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와서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네. 인디언들이 먹을 걸 주고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힘든 초기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근도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2, 3년간 지속이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끔찍하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최후의 순간에는 식인 기록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무덤을 파헤쳤다고 그러고요. 아주 끔찍한 기록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해서 식량으로 삼은 케이스까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럴 정도로 끔찍한 그런 초기 정착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적지 않은 백인들이 인디언 쪽으로 투항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기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럼 인디언들은 무기를 갖고 오면 다 그냥 받아줬대요. 포용적으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제임스타운의 초기 정착민들 중에 그들을 떠나서 이 인디언들 쪽으로 가서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보살림 속에서 산 케이스는 굉장히 많대요. 근데 반대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바로 그게 포카혼타스입니다.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렇습니다. 이 1607년도에 초기 정착민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그것도 애니메이션 나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도 나오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 자서전도 쓰고 굉장히 풍운화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존 스미스가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 이후에는 인디언 쪽에서 잘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막 기근이 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식량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백인들이 인디언들이 습격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양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존 스미스를 이 당시에 그 인디언 부족들이 데려가게 되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린 포카혼타스가 이 존 스미스 백인을 감싸면서 처형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존 스미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 사실인가요, 그 얘기가? 존 스미스의 자서전에 나오는 겁니다. 아, 100%는 아닐 수 있군요. 바로 그 점인데 이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허풍이 좀 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오스만 투르크하고 싸우다가 오스만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막 탈출한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포카혼타스가 나중에 연구에서 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살짝 얹어서 그 포카혼타스가 바로 나를 살려줬어라고 이렇게 좀 약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관종? 이렇게 해서 자서전에 썼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죠.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게 되고요. 이 포카혼타스는 사실은 추장 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디언 공주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백인들에게 납치가 되죠. 그래서 백인들 쪽에 가서 그쪽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존 롤프라는 백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이에서 아이들도 낳게 되고 존 롤프가 이 자기의 부인인 포카혼타스를 데리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포카혼타스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영국 왕도 만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역사에서도 포카혼타스 하면 인디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신화화된 어떤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자애롭고 이러면서 백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남아있죠. 근데 이 존 롤프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존 롤프가 사실은 미국 초기 정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제임스타운이 식민지로서 살아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담배 농사 때문이거든요. 담배를 이곳에서 재배를 했던 거예요. 그 재배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아메리카의 토종 품종인 담배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거기서 자메이카 품종을 결합을 시켜서 교배를 시켜서 이 존 롤프라는 사람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사실상 제임스타운한테 황금 작물로서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담배도 지금도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추측할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어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그 이중적인 시선이 항상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굉장히 멸시하면서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편견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포카혼타스도 마찬가지인데 포카혼타스를 추앙하는 것에는 야만인으로 태어났지만 네. 성품을 워낙 좋은 성품을 타고 나서 우리의 선진적인 백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우리를 그것을 동화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아름다운 여인 그런 어머니로 추앙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추앙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종적인 편견이나 사회적인 편견의 정반대 측면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반유대주의로 굉장히 학대하는 측면에 예를 들면 패스트 질병은 유대인 의사만 고칠 수 있다 어떤 믿음도 있었어요. 중세 유럽에. 그럴 네. 정도로 어떤 그런 혐오와 차별에는 사실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앙하는 것도 사실은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터넷과 IPTV 가입은 어디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더 빠르게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설치도 혜택도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SK 공식 온라인샵 바로 비다이렉트 샵 가입 문의 106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1607년도에 최초의 정착지이고 식민지였던 제임스타운과 그다음에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중에서 미국인들은 후자를 더 기억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1607년도는 특히 이제 노예제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어떤 환부이자 미국의 어떤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이후에 이제 뭐 200년 넘게 남북전쟁까지 따지게 되면 오랜 세월을 굉장히 미국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인종무죄를 낳았던 그 원인 같은 것이 사실상 이 제임스타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1619년도에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두 배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1619년이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이듬해인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1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1607년도에 정착을 시작했으니까 정착이 어느 정도 성공했겠죠. 한 1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쵸.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네. 그 제임스타운이 나름대로 약간씩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런 시대였는데 초기에 이민을 갈 때 여자들은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초기 위험하니까. 남자들 위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임스타운에서도 초기에 딱 정착한 사람들을 보면 여자는 딱 2명 있었다는 거예요. 딱 2명이요? 네, 귀족 부인이 1명 있었고 그녀의 여자 하인이 1명 있었다는 건데 이럴 정도였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했어요? 영국으로부터 안 좋은 말이지만
부인들을 여자들을 수입해 와야 되는 거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담배 120파운드에 해당하는 비용을 두고 여자 한 분을 이렇게 모셔오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부가 90명이 옵니다. 네. 근데 여자 90명의 신부를 실은 배가 최초로 제임스타운에 돌아와서 이제 가정들을 꾸리게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 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일은 또 다른 배인데 그 배 이름은 화이트 라이언이라는 배입니다. 이게 미국 최초의 노예선이에요. 사실은 무슨 영국 사람들만 노예를 처음 미국에 데리고 왔는가, 아메리카에 데리고 왔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스페인도 있고요. 사실은 노예제 자체가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오랜 세월 있었던 거고요.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수메르이지 않습니까? 수메르에도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류가 문명을 이루던 초기부터 노예는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두운 부분이죠. 근데 이게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대항해 시대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사실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에 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건 포르투갈이잖아요. 포르투갈에서 이미 그 콜럼버스 이전에 이 흑인 노예들을 부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전부 다 사실은 아메리카 쪽에서 흑인 노예들 아프리카로부터 강제로 납치를 해오거나 사오거나 해서 노예로 부린 사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에서의 문제는 영국인들이 한 거죠. 어쨌건 지금 말씀드렸던 화이트 라이언에 있었던 그 흑인 노예가 최초의 흑인 노예들이 이제 20명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원래 포르투갈 상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전쟁 포로로 잡힌 거예요. 부족 간의 싸움에서. 그 전쟁 포로로 잡은 또 다른 부족들이 이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든 이 흑인들을 슈기에간 백인들한테 돈을 받고 팔게 되죠. 근데 팔 때 이제 돈을 받았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백인들이 주로 뭐를 지급했냐면 당시에 무기를 줬단 말이에요. 돈 대신에? 네. 무기를 주고 사람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군비 경쟁 같은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끼리도 서로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적대적인 부족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유럽인으로부터 전쟁 포로들을 사가지고 팔게 되면 무기를 받잖아요. 그 무기를 통해서 부족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군비 경쟁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노예들을 사로잡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고 점점 더 많은 그 노예들을 백인들한테 팔아넘기죠. 그런 뒷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백인들이 나중에 후기에 가면 직접 흑인들을 납치하거나 잡아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처음에는 이제 아프리카를 봤을 때 지형적으로 보면 동아프리카 쪽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유럽 입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해안 쪽을 잡게 되죠. 그 서해안 쪽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집중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내륙으로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노예제가 있었던 350년 동안 유럽인들이 납치하거나 사거나 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강제로 데려간 흑인들이 모두 몇 명이냐? 1200만 명이라는 1200? 네. 이 데려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최악의 환경 속에서 거기서 무슨 따로따로 방 하나씩 줬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다 기록이 남아있는 정말 끔찍한 환경 속에서 최악의 위생 조건과 최악의 어떤 급식 환경과 이런 것 속에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간 거거든요. 근데 도중에 죽은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50년간 15%예요. 항해 도중에 15%가 죽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자체가. 굶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질이 걸리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처형되기도 하고요. 산산반란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최악의 어떤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원래는 포르투갈 상선에서 잡은 노예들이죠. 앙골라 쪽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원래는 멕시코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에. 그래서 멕시코에 이제 사탕수수밭에 팔아넘기려고 했는데 나쁜 놈 옆에 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죠. 영국의 해적선이 이 포르투갈 상선을 습격을 합니다. 납포를 해서 이 노예들을 데려가죠. 야, 무법천지네요, 완전. 그렇죠. 처음에 노예들이 도착했던 1619년도에 이 당시에는 미국의 정확한 그런 제도화된 노예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노예를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임스타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임스타운에 있었던 인구의 4분의 3, 백인들의 4분의 3은 사실은 이제 계약 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4년, 7년을 보내게 되면 자기가 애초에 약속한 페이를 받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으로 땅을 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인들 입장에서는 4년만 견디면 7년만 견디면 나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꿈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인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 중에 아주 일부는 흑인들도 있었다고 하고 백인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정착하기도 하고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성공하기도 하는데 흑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다가 세월이 약간 지나게 되면 이 흑인 20명을 데리고 온 노예선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흑인들의 지위가 점점 악화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타운의 그 정착기를 보게 되면 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필그림 파더스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열정 같은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노예제라는 아주 어두운 이야기가 있고 위쪽에서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인디언과 사이에서 굉장히 학살하고 또 굉장히 잔인한 그런 정책을 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미국의 어떤 원류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거리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1640년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이 계약 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백인들과 대농장주인 백인들 사이에서 계급 분쟁이 생기게 되죠. 계급 분쟁의 결과로 1670년대가 되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서니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봉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끌었던 민병대가 있는데 그 민병대가 사실상 지금 말씀드렸던 계약 하인이라든지 뭐 흑인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그 당시 대농장주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뜨거라 싶어진 거죠. 네. 큰일 난 거죠.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들만 독점하지 말고 이런 가난한 백인들, 영국으로부터 데려오고 아일랜드로부터 내렸던 사람한테 그 이후로 좋은 땅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재산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이익을 포기해서 같이 잘 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이들이 갖고 있는 총기나 반란이 무서운 거니까 총기를 사용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고 그런 흑인 노예들을 늘리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당시 버지니아의 대농장주들은 후자를 택하죠. 이게 이제 노예제의 방법인 건데요. 원래 애초에 초기 단계에서는 흑인 노예들을 그렇게 데려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노예를 많이 안 늘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종주의랑 관련이 있는데 버지니아에 초기에 정착했던 대농장주들은 그들이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 같은 사회를 미국에 이식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영국은 백인 사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노예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많이 수입하는 과정이 돼서 수적으로 많아지면 그런 백인 사회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일부러 많이 안 데리고 오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인 하인들을 많이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기가 일어나고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들의 수입을 늘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서니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킨 게 1670년대 중반인데 네. 그로부터 한 6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봉기가 일어난 직후에는 버지니아에 사는 사람 중에서 흑인들의 비율이 5% 정도였대요. 근데 불과 60년이 지나게 되면 40%가 됩니다. 계약 하인들은 이제 네. 대부분 정리? 계약 하인들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위가 박탈돼서 노예로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더 많은 경우는 지금 말씀 것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했던 흑인 노예들이 급증하게 되는 거. 노예 무역이 발달한다고 할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 문제가 이제 미국 남부에서 대농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제 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북쪽은 링컨을 포함해서 이 북군들이나 이 북쪽 사람들은 노예제를 반대하잖아요. 네. 남쪽은 옹호하잖아요. 그 인권에 관한 개념이라든지 혹은 순관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인 거죠. 남쪽 사람이라고 특별히 나쁘고 북쪽 사람이라고 특별히 숭고하겠어요? 북쪽의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플라워에 도착 후에 그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그 지방을 보통 지금도 뉴 잉글랜드라고 말하거든요. 뉴 잉글랜드라고 말하는 게 미국 북동부의 6개 주를 말해요. 뉴 잉글랜드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쪽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농업이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척박하거든요. 거기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은 20%가 안 된대요. 그래서 중공업 같은 거 당연히 후기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대농장을 하면서 노예가 필요가 없어요. 일단 담배 농사도 하기가 어렵고요. 네. 대농장을 해야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인력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남쪽에서는 제임스타운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담배 대농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담배라는 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노예들을 그들 입장에서는 싼 값에 혹은 그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데려오는 게 쉬운 방법이었을 수도 있죠. 이런 양자 사이의 어떤 산업적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게 오랜 세월이 고착이 돼서 남쪽에서는 노예 없이는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산업화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북쪽은 좀 더 자유로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면에서 이게 이제 그로부터 한 20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게 되면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환부 때문에 이런 어떤 과거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어떻게 생각하면 뭐 도덕적인 죄악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그런 갈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 찬 속도와 기가 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자, 이렇게 뭐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다 말씀 주셨는데 네. 정리하는 말씀을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초기 역사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미국은 당연히 이제 그 지리적으로 보면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동쪽 지방에 먼저 미국의 원류로 정착을 하고 그 후에 이제 19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쪽으로 서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된 그렇죠. 네. 역사가 되죠. 그러니까 초기 역사를 보면 당연히 미국의 어떤 그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정착했던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1607년도에 있었던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했었던 초기 정착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북쪽의 캐나다 밑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매사추세츠. 네, 거기에 뉴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한 또 다른 두 번째 식민지를 정착한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위쪽은 점점점 밑으로 뻗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양쪽으로 팽창하게 되는데 버지니아에서 식민지가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까지 가는데 조지아 바로 옆에가 뭐냐면 플로리다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식민지하고 만나니까 양쪽 사이에서 충돌이 있게 되고 그러다가 19세기 넘어가면 협약에 의해서 스페인이 그 땅을 미국에 주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로리다가 미국에 편입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고 중간중간 또 다른 식민지를 건설하러 오는 것이 바로 이제 뉴욕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 펜실베니아를 또 식민지로 건설하게 되는데 펜실베니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개척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은 영국이 대대적으로 쫙 가서 자 지금부터 여기가 우리 땅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각계 전투식으로 그럴 만한 힘이 하나씩. 없고 그렇죠. 네. 서로 다른 어떤 그런 회사라든지 이런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식민지를 여기도 건설하고 여기도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쭉 연결이 되죠. 네. 그렇게 13개의 식민지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과정이 뒤에 이어지는 거군요. 초기에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19세기가 되게 되면 서부 쪽으로 팽창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알래스카라든지 하와이까지 사게 돼서 지금의 미국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독립전쟁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독립전쟁 뭐 거의 한 100년 전이죠. 네, 뭐 16세기, 뭐 17세기. 네.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포카혼타스 얘기로 했으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많이 운색이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해설해 드린 걸로 보면 영화가 또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디즈니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네. 또 한편은 상대적으로 스필버그 영화 중에 이상하게 많이 안 알려진 영화인데 스필버그가 노예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를 뭐 여러 번 만들었죠. 링컨도 그러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노예선 다룬 적이 있어요. 바로 아미스타드라는 영화고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네. 노예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후에 초기 노예들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영화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참하고 어떤 면에서는 감동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 250년 정도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좀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제임스타운으로 본다면 400년이 넘었죠. 물론 독립하려면 훨씬 더 뒤의 일이겠지만. 네. 자, 미국 초기의 역사 여러분들께서 열띤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컨텐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 Yeah.